이재명 정부가 장관 인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아직 8명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11명을 한 걸로 지금 11명인가요? 네, 11명이요. 11명의 장관 후보자를 냈는데 이 역시 파격이다. 또 잘한 인사다라고 하는 어떤 평가들이 여야 모두에서 나오고 있고 언론도 심지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사를 단행을 한 건지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방부 장관은 민주당 5선 의원이고 64년 만에 첫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인 안규백 의원을 후보로 지명을 했고요. 정동영 의원이 20년 만에 또다시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자, 한 번씩 얘기 좀 보충을 하고 가죠. 안규백 장관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국회에서 전부 다 국방위원 간사위원장을 역임을 해온 분이기 때문에 5선 내내 네.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5선인데 네. 계속 거기 국방위만 있었다고요. 했대요. 5선 내내 국방위만 하신 분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 국방위에 있었기 때문에 더 각별하게 인연이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에 같이 거론됐던 분이 우리 삼성장군 출신의 김병주 의원? 김병주 의원이 여기에 거론이 됐었는데 본인이 내가 안규백 의원을 적극적으로 추천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인선에 관련된 잡음을 깨끗하게 지웠어요. 김병주 의원 3선이에요? 네. 초선. 아니, 재선 아니에요? 재선인가? 재선이죠. 아, 재선이고 사성장군. 사성장군 출신이라 이분이 유력했는데 뭐 하나가 이분이 정확한 게 없어. 헷갈려, 아유, 나도. 진짜. 우리 방송의 특징이죠. 아유, 대본 없는 방송, 완벽한 라이브. 그런 건 좀 대본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우리 체질이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는 현재 민주당 내에서도 말하자면 가장 확실한 실력자이면서 지원을 받고 있는 분이고 국방개혁에 관련한 적임자로서 역할들을 해주실 걸로 보여집니다. 군사 쿠데타, 박정희 쿠데타 이후에 첫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고 이게 64년 만이랍니다. 네. 그럼 당연한 거 아니야? 박정희도 쿠데타를 했고 윤석열도 쿠데타를 했으니까 당연히 민간인이 나서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는 게 맞지? 정동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오랜 고인물이긴 한데 사실 지금 남북 관계가 특히 통일 관련해서는 북한에서 부서도 없애버린 상황이잖아요. 이게 되네, 근데. 네. 근데 정동영 어떤 장관의 개인적인 역량을 통해서라도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시켜야 되고 그런 거 하라고 시킨 의원이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이제 뭐 인사청문회 들어가게 되면 현재 선거법 관련해 갖고 재판이 걸려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 갖고 저쪽 애들이 이제 졸라게 물어뜯고 씹고 할 겁니다만 솔직히 정동영 의원은 선거법 관련한 내용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혹시 그게 문제가 돼서 의원직을 낙마한다고 하더라도 민간인 신분으로, 그러니까 일반인 신분으로라도 통일부 장관을 해야 될 적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쪽 애들이 지랄하는 거는 별다른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들도 마땅하게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 정동영 후보자도 5선이네요. 네. 와. 진짜 한 번은- 고인물이죠. 근데 한 번은 이제 국민의당에서. 한 번은 국민의당에서 했다. 아무튼 정동영 의원의 마지막 국가를 위한 헌신이 그쵸, 이제 마지막이겠지. 남북 관계의 어떤 72세신데. 변화를 꼭 불러올 수 있기를 단절된 남북 관계 복원에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은 외교부 장관이죠. 네. 외교부 장관은 전 조현. 외교부 1차관인 조현을 지명을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2차관, 1차관 주유엔 대사를 역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외무고시 13매 동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얘기가 잘 통하겠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1기 트럼프 정부를 상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플러스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김현종 전 차관이 외교부 장관 되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그 통상산업부가 다시 부활을 하면서 외교부하고 역할을 합치게 되는 어떤 뭐 그런 그 개편이 있을 거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 부분에서는 조연과 위성락 체계로 가지만 미국하고의 통상 부분에 있어서 김현정 전 차장이 후보가 쓰이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은 여러분이 일단 접어두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은 과학기술통신부 장관입니다.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이 지명이 됐습니다. AI 전문가라고 하는데요. 이분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분이 1976년생이에요. 젊어요. 저보다도 젊어. 어려요. 예, 그리고 야, 이분이 네 나이 뭐 어린 거 아니야. 76이면. 그래요. 네, 예, 그리고 50인데. 광운대 출신이더라고요. 음. 저는 이게 사실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제발 서울대 좀 벗어나자. 제발 좀. 장관 후보 중에 서울대 없습니다. 네. 음. 너무 좋아요. 네. 이분은 이제 특히나 민간 전문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재명 정부가 끌고 가려고 하는 AI의 밑그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원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걸로 보여줄 수 있고요. 그럼 왜 우리가 흔히 그동안 알고 있던 뭐 SK나 카카오나 뭐 이런 게 아니고 LG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은데 정동영 장관은 서울대 출신이네. 예. 아까 빼뜨려. 네. 기억도 안 나실 거야, 거기 출신이지. 사실은 우리나라 AI 관련된 수없이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중에 쉽게 말해서 그 단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팅 능력에 대한 단계들, 연산 능력에 대한 단계들이 있습니다. 물론 외국에 따라가지는 못할 정도, 챗GPT에 따라가지는 못할 정도의 분량이긴 합니다. 이걸 트롭스라고 하는데, 이거 자체가 얼마나 많은 질문과 대화에 대해서 이거를 연산하고 교육받고 가지고 있느냐. 이게 쉽게 말하면 얘의 경험치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대한민국의 AI 기업들 중에 이 경험치 트롭스가 가장 높은 AI를 현재 개발하고 있는 그룹이 LG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 우리나라 챗 GPT 모델 중에 제일 똑똑한 게 LG 소속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베이스를 알고 있는 분이 2년 안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국형 대화형 국민 AI를 출시하는데 이게 꼭 역할을 할 수 있는 진짜 실질적인 전문가를 모셨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약간 덧붙이자면 많은 분들은 도대체 한국형 AI가 왜 필요한 거냐? 이런 얘기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AI를 사용하는 건 외국형이잖아요. 그래서 그 외국형 AI에는 한국에 대한 정보가 당연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 중에 가장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한국의 역사와 국민성, 그러니까 이용자들의 성향에 대한 이게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챗 GPT에다가 세종대왕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면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기 위해서 애플 컴퓨터를 들고 있는 사진이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구현해 본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한글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 자체를 챗 GPT는 이해를 못 하는 거야. 그리고 그 한글을 만드는 기구 자체가 결국은 애플 컴퓨터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최적의 답을 꺼내놓는다는 거죠. 이거는 한국에 대한 역사와 우리나라의 고유의 어떤 특질을 가진 정보들을 만들어가지고 주입해주지 않으면 절대 수정되지 않는 오류예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험치가 AI하고 연결되는 경험치가 부족하다는 거고 이걸 집중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형 AI의 우선 시연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갖고 그 다음에 세종대왕한테 물어봐야 세종대왕이 잡스처럼 안 입고 권룡포를 입고 진짜 붓을 들고 책을 들고 책을 들고 한글을 창제하는 그림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아날로그 시대에는 각 국가가 온갖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각 나라의
로비를 해서 예를 들면 일본처럼 사사카와 재단이 각 나라에 로비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정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을 굉장히 좋은 나라로 그렇죠. 포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프라인 상황에서 막 그런 것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디지털 시대, AI 시대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오프라인에서 무슨 행사를 하거나 오프라인에 돈을 막 써가지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정확히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는 시대에 뒤처진 거예요. 차라리 제대로 된 AI를 통해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쫙 정확한 정보를 그렇지. 입력을 해놓으면은 그냥 전 세계가 그 AI를 통해서 한국에 대해서 정확한 시각을 가지게 만드는 게 지금은 대세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빨리 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2년 안에 실행을 하고 그 안에서 쌓여진 플롭스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세계적인 AI 쪽하고 교류를 해야 그렇죠. 왜곡이 생기지 않는다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AI도 학습을 하잖아요. 학습을 하는데 얘들이 지금은 인터넷상에 있는 그런 어떤 정보들을 지가 알아서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그게 조금 지나면 AI들끼리 그렇죠. 서로 얘기를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거기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우리 AI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독거노인님의 댓글 바로 잡습니다. 문희정 76년생이라는 걸 밝혔다고 하는데 75년생입니다, 여러분. 74년생입니다. 네. 점점 나이가 많아지죠? 아니, 나 74년생이고 뭐 다 아는데. 그리고 우리 74년생 친구들 맨날, 74년생 친구라고 왔다고 얘기하는 한대성 님도 있고, 그런데 왜? 자, 다음. 자, 그 다음, 이게 가장 화제를 끌고 있는 인선 중에 하나인데, 노동부 장관입니다. 아, 저도 이거 정말, 이게 제일 반가웠어요. 어떤 의미에서. 왜냐면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50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상황이거든요. 전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의 현직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인 김영훈 후보를 지명했습니다. 아, 이거는 진짜 노동자를 지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현직 고용노동부 노동자예요. 장관에. 예, 현직 노동자예요.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사실상 노동자를 위한 부서이긴 하지만 대기업의 어떤 그 입장을 대변해왔던 김문수 같은 놈이 했던 거를 생각을 하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파격적인 인사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아마 민주노총 출신인데 지금 현업에서. 현업에서 일을 하는데 노동부 장관이 된다. 아니, 이거는 원래 끝판왕이야. 김문수도 노동운동가이긴 했어. 어. 오래전에. 변절자. 대학교 때. 변절하기 변절자. 전에. 걔가 무슨 네, 노동운동가야? 그거하고는 어떤 바탕의 골이 다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산재해왔던 많은 노동관계의 부당성 관련된 법안들의 좌초, 그리고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또 산재 관련한 그 책임자 처벌법의 완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제대로 된 수정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거에 대해 갖고 이제 언론이나 그 반노동계 즉 기업계에서 있는 반발들을 어떻게 꾸려나갈 수 있을 거냐라는 부분이 또 과제로 부각될 걸로 보입니다. 이거 아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렇죠. 주목을 받을 만한 일인 게요. 이분이 실제로 지명을 받던 시간에 새마을호를 운전하고 있었어요. 운행 중이었습니다. 운행 중에 전화를 못 받아가지고 전화 연락이 안 됐었다고 합니다. 마산중앙고등학교 졸업, 동아대학교, 축산학 학사,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년퇴직을 딱 3년을 남기고 이제 전국철도노조 부산지부장, 전국철도노조 위원장, 전국민주노총 총연맹 위원장, 그 정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입니다. 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네이버 고문인 한성숙 후보를 지명을 했는데요. 이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분 숙명여대 출신이고요. 숙대. 네. 그리고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입니다. 처음에 무슨 PC 관련한 기자였어요. 기자였다고. 보니까. 예, 민컴 기자였다라고. 이분이 하더라고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웹툰을 세계화하는 데 있어서 정말 혁혁한 공헌을 세웠고,
진짜 대한민국 문화산업, 특히 웹툰이나 웹소설 부분이 전 세계를 석권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아이디어 하나였어요. 뭐냐면 웹툰을 그동안 PC 버전으로 봤기 때문에 PC 모니터 가구로 이게 편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려면 좌우로 이걸 해야 되는데 애초에 편집을 모바일 폰으로 바꾼 거야. 쭉 위로 넘겨서 보거나 스크롤해서 볼 수 있게. 이 아이디어 하나, 이거 하나만 가지고 지금 웹툰 시장을 바꾼 사람이 지금 이제 한성수 고문이라는 거죠. 이분의 발탁은요. 앞으로 이재명 정부하에서 국민주권 정부하에서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 세계화, 그리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의 어떤 그 접목들을 기대를 한 인선이 아닌가. 중소기업들을 그렇게 키우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키워서 우리가 앞으로 옛날에 IT 벤처 기업 열풍이 이렇듯이 문화 벤처 기업들이 앞으로 한국의 세계적 먹거리를 주도하는 이런 미래를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 야, 이분 진짜 기가 막히게 우리 이적의 달인이라 그러나? 진짜 내가 보기엔 진짜 줄 잘 타는 분이에요. 네, 이분은 통합민주당 대변인 출신입니다. 통합민주당으로 나와서 제15대 국회의원이 되신 분이고요. 그 전에는 경상북도 의회 의원을 하셨는데 요때 당적이 어딘지 아십니까? 민주당이었어요. 1991년에. 그러다가 이제 한나라당으로 넘어가서 16대, 17대 국회의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그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을 하면서 민주당 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얘기하신 거죠. 자기가 박정희 유경수 유경수한테 물어봤다. 네, 물어봤더니 이번에는 이재명 시켜야 된다라더라. 근데 우리가 얘기할 게 보기에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그랬는데 이게 현장에서 엄청 먹혔다는 후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돼? 맞춤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그쪽 지역에 있는 토착화돼 있던 아니면 그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이 얘기가 맥혔대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요. 그냥 그들의 우리가 왜 죽었다 깨라도 저들의 머릿속을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해 못하지만 그들 사이에서는 그게 엄청난 거죠. 아무튼 뭐 열심히 하셨으니까. 열심히 하셨고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특히 보훈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김건희가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훈 가족들이나 과거 참전 용사들이나 이런 분들을 이용해가 그분의 나이가 많다는 점을 이용하고 이걸 이제 보수 우익화하려는 움직임들이 좀 많았고 거기에 관한 각종 지원금들이라든지 이런 보상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 투표 쪽으로 지지율 쪽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관변된처럼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 깔끔하게 다 털어내고 제대로 나라 위에 애쓰신 분들을 위한 보훈 원칙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려대 출신입니다, 이분은. 네. 이런 얘기 지겹지 않죠, 여러분? 네, 재밌는 얘기. 딴 데서 이런 얘기 안 해줘. 재밌네. 다음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이분만 없었으면 우리 언니가 서운숙 언니가 한 자리 하셔도 될 자리였는데 여기는. 아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서울숲 위원장은 무조건 부산시장 나가야 됩니다. 근데 후보군은 잘 없더라고요. 예. 부산시장 따면 됐다. 이게 아무튼 언제 한번 불러서 서운해하지 않으시는지 지금도 혼자서 열심히 열의를 하고 계신 또 우리 부산 지역의 의원이니까 이 동지니까 꼭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산 북구갑에서 20대, 21대, 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3선 지금은 부산 현역, 유일한 현역 의원. 유일한 현역이죠. 네. 우리가 그렇게 지원했는데 부산에서 다 떨어졌죠. 그 가슴 아픈 얘기는 하지 마세요. 거기 안 갔으니까 네. 이겼지 뭐. 자, 근데 되게 특이한 걸 제가 발견했어요. 배우자 부인께서 전직 해군 장교이자 현직 해양경찰이시라고. 네, 되게 특이하네요. 꼭 해수부 부산 이전하시게 되면 우리
이현 위원장, 지역위원장 꼭 데려다가, 해사대 출신이니까 꼭 데려다가, 열심히 잘, 실력 발휘할 수 있도록 자리 한번 주십시오.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네. 출신입니다. 아무튼 해수부 부선 이선이 이제 가시화됐고, 진행 중에 있고, 이렇게 이제 호르무즈 해협 막히면 더더욱 북극 항로 개척에 대한 어떤 추진 이유가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이 굉장히 중요해지죠. 중요해졌기 때문에 지금 부산 지역 땅값이 기장이나 이 외곽 지역 중심으로 해갖고 들썩들썩 벌써부터 들썩들썩 하고 있다고 그래요. 부산이 살아나야 대한민국 경제도 살아나고요. 그래야 부산도 예전에 민주 통도로서 어떤 진보의 가치, 민주당의 가치를 지켜줬던 야도로서의 야성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재수 의원님 잘 부탁드리고요. 김성환 의원, 또 저랑 친한 형님이시죠? 또 이분은 왜 친하시죠? 이분이 노원구청 3선 하실 때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근데 환경부 장관이 되셨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이분 구청장님 하실 때 국민TV에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일 잘하는 행정가의 느낌이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기후에너지 정책 전문가로서 환경부 장관 후보로 지명이 되셨습니다. 1965년 전남 여수 출생이고요. 그리고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분이고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에 근무를 하셨다고 합니다. 김성환 장관 후보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공과 흠을 좀 어느 정도 들여다봅니다. 저희가 이제 구청장 시절에 많이 싸웠던 이유는 뭐였냐면 그 당시에 노원구에서 방사능 아파트 아스팔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태능 연구원에서 핵시설 관련한 폐기가 있었을 때 방사선 아스팔트 사고가 같이 생겼는데 이거를 시위 공원에다, 구 공원에다가 야적을 시켜놔가지고 주민들하고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해갖고 굉장히 그때 다툼이 심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노력을 하셔가지고 무사히 다 처리를 해내신 전력이 있고 특히 이제 기후 정책 관련해서는 이분이 오래전부터 요거는 약간 이제 손정희하고도 관련이 있는 사업이 있는데 중국의 내몽골이나 이런 데서 천연 에너지 그러니까 풍력이나 태양열로 만들어진 에너지들을 송정망을 통해 갖고 와서 사서 쓰자 이런 정책들을 또 주관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입안을 준비하신 적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졸라 말렸죠. 그거 안 되는 정책이라고. 네. 아무튼, 오래전부터 이런 재생에너지 관련된 이런 부분 안에서는 역량이 있으시고 경험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환경부 장관이긴 하지만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쪽에 대한 또 여기에 대한 역풍들이 많거든요. 태양에너지 하면 살림이 없어지네, 조력에너지 하면 바다가 오염되네. 이직들이 그렇게 시비 거는 것들 많은데, 앞으로 어차피 우리나라 삼면 해안을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양을 통한 개발이 가장 우선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들을 잘 취해질 것으로 믿습니다. 김성환 의원이 기후위기 특위도 활동을 했고 지금 이재명 정부의 기후 정책을 아예 설계하신 분이 이분이래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전문가예요. 환경부 장관으로 됐습니다. 자, 다음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데, 저는 뭐랄까. 강선우. 과연 이제 이 부서가 앞으로 전패가 어떻게 될지 걱정을 하고는 있는데, 소개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갑에서 21대, 22대, 재선 의원이고요. 근데 이분이 아마도 이제 여성가족부 장관 으로 지명된 이유가 개인적인 이유가 조금 더 있는 부분 같습니다. 사실 딸이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한국에서 장애 아이를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딸만 데리고 미국으로 가서 사실은 인간 발달 및 가족학 박사 학위를
공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복지 정책에 이제 개인적으로 워낙 관심이 많았고 이 부분에 전문 조금 역량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조금 한국에서도 정책적으로 조금 더 다듬어지면 좋지 접목될 수 않을까. 있는 예.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장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관련해서 이제 보건복지부 예산이 윤석열 정부 때 많이 늘었습니다. 이 새끼들이 그 돈을 끌어다가 김건희의 네. 정신건강 사업에다 그렇죠. 쏟아보려고 이맘때 마음 마음 건강. 건강 사업 한답시고 이 예산들을 많이 끌어다 놓은 게 있거든요.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아, 그러네. 예, 이거를 가지고 진짜 제대로 된 뭐 이상한 데다가 상담비로 해갖고 물 쏟아붓듯이 뭐 밑빠진 독에 물 쏟아붓듯이 하지 말고 제대로 쓸 수 있는 예산들을 통해 갖고 국민 복지에 대한 이것들을 좀 높여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특히 이 복지부 예산이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 전체 그 행정부 예산 중에 거의 30% 가까운 예산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큰 돈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국민 개별 복지에 대한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죠. 강선우 장관께서는 가족사의 아픔도 있고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소외계층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보건복지 정책들을 많이 개발해 주시길 바랄게요. 진짜 그 장애인 정책이 좀 제대로 좀 설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그리고 이제 간절한데요. 또 하나가 워낙 페미들 내지는 또 이직 남성, 20대 남성들의 공격을 받고 있고, 사실 지난 대선에 있어서의 큰 공약 중에 하나가 여가부 폐지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뭐 양성평등부 뭐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이제 이와 마찬가지로 여성가족부, 이름도 바꿔야 되겠지만,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말하자면 여성 편중으로 가지 않는다고 하는 대외적으로 좀 보여줘야 되는 개선해줘야 되는 모습도 일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국민들의 기대와 신뢰에 맞을 만큼 많은 준비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대 출신이고 자, 그렇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부 장관, 유일하게 유임된 송미령 장관이죠. 이것 때문에 지금 이쪽들도 이름은 나가리인데 욕하기가 곤란한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자, 윤석열 정부에서 기용도 됐었고 심지어 내란 국무회의에 참여도 했었던 분이긴 한데요. 근데 관련돼서 얘기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기억하지만 우리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대정부 질문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솔직하게 많은 이야기들을 네.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그 그리고 장관들 앞으로 중에서.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네. 왜냐면 그 CCTV 영상으로 밝혀져 있는 그 총리나 이런 대행들의 작태뿐만 아니라 그 안에 참여했었던 나머지 장관들에 대한 실질적인 증언을 들을 수 있는 그 폐쇄되어 있는 그렇죠. 그 안에서 회의 내용의 분위기를 전달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 송미령 장관이거든요. 이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비난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문재인 정부에서도 활동을 하셨고 그냥 그동안 그 연구원에 계속 있었으니까. 꾸준하게 자기 역할을 증빙을 해갖고 이 자리까지 올라오신 분이에요. 다만 이제 좀 말이 되는 게 양곡법 관련해갖고 지난번에 반대 의견을 냈다라는 부분 때문에 진보당에서도 그렇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분이 이번에 얘기했습니다. 유인 받으면서 새 정부의 철학에 맞춰서 소리 안 했다. 이게 뭐예요? 이제 통과시키겠다는 거 아니요? 심지어 분골셋이랄까. 그렇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뼈를 깎아서 오히려 양곡법을 정도 농민들을 위한 법안으로 만들어서 발전시킬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딴 것보다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서 직접 검증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기억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이후로 국무위원들이 굉장한 피로감을 호소할 정도로 윤석열 정부는 익히 경험해보지 못한 국무회의를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아마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은 거의 대부분 업무 현안 파악도 안 됐던 상황이고 그 회의 자체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을 텐데 왜?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그럼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잖아요. 계속. 그러면 왜 그거 파악이 안 됐느냐부터 시작해서 실무진 나와라까지 얘기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아마도 그 많은 장관들 중에서 유일하게 송미령 장관이 유임이 됐다라는 건 이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의 그 송곳 같은 현안 질의에 제대로 대응을 했다라는 방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도 이제 문제가 될 게 농수산물 관련된 물가 조정이라든지 뭐 쌀에 대한 수매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한 대책 이미 이재명 대표가 후보 시절에 얘기했어요. 대체 작물을 통해 가지고 지금에 있는 식량 안보 확보한다라는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정책적인 걸 잘 수행만 한다고 하면 크게 공과 없이 이번 정부에서 해가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정말 이번 인선 11명을 보면서 너무 기가 막힌 배합이었다 그럴까? 조합이었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예, 이분은 이화여대 출신이고 뭐 어디죠? 대학원은 서울대학교였죠. 그래서 이제 11명을 했는데 이게 그동안 입각에 있어서 문제되던 부분에 대한 모든 걱정과 기후 그리고 불균형을 다 깬 완벽한 퍼펙트 조합이에요. 일단 현역 의원들을 업무에 직접 투입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이걸 통한 부서 장악력을 확 높였죠. 이미 그쪽에 전문가 집단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뭐 상임이라든지 의원 활동을 하면서 부딪혀온 사람들이잖아. 본인이 감사하고 본인이 그렇죠. 다 이제 해왔던 만나봤던 이재명 사람들이니까.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공천장을 준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업무 장악이 쉬울 거라는 부분이 있고요. 영남과 호남을 적절하게 4대4로 배치하면서 일단 지역적 균형도 맞췄고 거기다가 여성 장관 30%, 딱 11명 중에 3명을 함으로써 거의 30% 그 비율도 맞췄고요. 거기에 민간 전문가 비율도 30%를 맞춤으로 인해 갖고 그동안 윤석열 같은 순 낙하산으로 전혀 상관없는 사람 꼽거나 지 친구들 뭐 했겠지. 막 이상한 유튜버 꼽고 그랬던 거에 비하면 전문성을 확보한 상황에서 근데 제대로 된 사람들을 뽑았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뭐 국회정치평론가로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저도 일명 이제 유튜버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평론을 하는 것과 실제 행정 업무를 하는 거는 약간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완전히 생각을 다르죠,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아니 우리가 여러분에게 속 시원한 말을 해주는 건 마음에 드실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네가 지금까지 말한 걸 들어보니 너 장관 가면 잘하겠구나. 이건 별개의 문제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어쨌든 송미령 장관이 지금 유임됨으로 인해서 그 국짐도 지금 약간 멘붕이거든요. 누굴 어떻게 비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아니었으면은 민주노총을 거의 뭐 완전히 무슨 빨갱이 공산당으로 얘기했던 그 국짐인데 그리고 뭐 조선일보도 그렇고 근데 다들 조용해요. 그래서 그 걱정하는 부위는 물론 보복 인사가 아닌 이런 유임도 있었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이 송미령 장관의 유임을 보면서 특별하게 내란에 가담을 안 하거나 범죄 행위가 없으면서 능력이 있고 뭔가 국가를 위해 일할 준비가 돼 있던 사람들한테는 이재명 대통령이 문호를 열어놓고 사람을 인재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인식을 확인시켜 준 거라 이탈자 그러니까 국짐이고 연결해서 줄잡고 있어봐야 이 새끼들은 앞으로 50년 동안 집권 못할 것 같아 라는 생각에 이탈하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다라고 하는 걱정을 벌써부터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딴 거보다 사실 실무진들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 실무진이 고위직이 아니라 진짜 실무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계에서 국진당, 민주당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진짜 밑에 있는 비서관들, 그다음에 보좌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당이 본인 직장이잖아요. 직장이 그렇게 나뉘어져 있으니까 그 편에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능력만 있으면 당에 상관없이 기용이 그렇죠. 될 수 있다라는 희망만 가진다면 그렇죠. 굳이 내가 왜 이직을 하겠냐고. 그러니까요. 이 사람 같지도 않은 집단에서 왜 내 재능을 썩히겠냐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한 짓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한 짓이 사실은 농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줬는데
지금 그거를까지 다 바꿔가지고 내가 새 정부 철학에 따라서 바꾸겠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래서 내가 일하고 얘기하는 싶다는 거야. 내가 얘기하는 거야. 어. 기존의 법보다 훨씬 더 농민들한테 유리하게 개정안을 내놓을 그러니까 거라니까. 만약에 뭐 이상한 그 극우 유튜버들이 막 농민 장관에 왔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있으면 아씨 안 해. 이러고 나갔을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니 본인이 농촌 정책을 일평생 연구하신 분이잖아요. 음. 그리고 그 연구를 했던 것만, 그러니까 내가 학문적으로 팠던 거를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거잖아. 장관이 됐다라는 거는.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본인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의 와 이건 드문 기회인데 연구자들은 업적이지. 사실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실제 자리에 가기가 쉽지 않은데 그 기회를 받았는데 그 기회를 나한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그러면 게다가 지금 본인에 대해서 어떤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 비판에 대해서는 스스로 그걸 돌파해야 된다는 거. 아니 내 능력을 돌파를 하더라고. 어. 어제 보니까 국짐이 막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겠고 나는 새 정부에 맞춰서 하겠다 개성하니까 국짐도 말을 잘 못해. 야, 딴 놈들이 이 태도를 배우면 어떡하지? 더 못 건드는 거죠. 너무 웃기더라 그리고 진짜. 막 많은 분들이 이러다가 정광훈도 장관시켜 장관은 에이. 기본적으로 능력이 안 되죠. 이재명 청문회 대통령은 해봐, 그러면. 델다 청문회. 자 이재명 대통령 특징 뭐예요? 아무나 다 탕평책이니까 저쪽 사람 갖다 쓴다가 아니라니까요. 일 기본 잘하고. 조건이 뭐예요? 능력이 있어야 돼. 그 업무 능력. 그래서, 이제 그 남은 자리가 또 8자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일 궁금한 게 법무장관 아니겠습니까? 이게 남아있는데, 요거는, 지금 청문회가 이제 시작이 되니까, 청문회 끝나고 인준 받은 후로 총리 추천으로 해가지고 다시 인선을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지금 있는 꼬라지 보면 쟤들이 낙마시킬 수 있는 또는 언론이 달려들어서 검찰이 달려들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인준은 될 거고요. 그러면 이번 주말에 우리가 궁금해하던 인선 그리고 내각의 완성이 전부 다 그림으로 드러날 거라 그리고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관은 인사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자르면 됩니다. 그거는 뭐 어떻게 하느냐에 그럼요. 따르기 뭐 장관은 다르기 아무 때문에. 때나 잘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수정해 나갈 여지가 많다는 점 생각해 주시고요. 새로운 법무장관이 징계권도 갖고 있는 법무장관 아니겠습니까? 칼 잘 쓰는 분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봅니다.